네, 이제 현대 덕윤리인데요. 현대 덕윤리는 앞에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자세히 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 선생님이 덕윤리 전체적으로 설명해 준 거 있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일단 선생님 아까 이 맥킨타이어와 샌델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했었죠. 여기 이 서울시 명예시민인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랑, 그리고 여기 맥킨타이어도 교수님이에요. 마이클 샌델도 교수님이고요. 강의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거 이 말 그대로 현대죠. 지금 미국이 도덕이 왜 무너지는가? 우리 이 학교의 아이들이 왜 도덕적이지 않지? 왜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왜 문제가 많이 생기지? 왜 우리 사회에 이렇게 윤리적인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까라고 했을 때 이 마이클 샌델이나 맥킨타이어 그 외에 타일러 등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정도만 알아도 돼요.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이들의 품성, 사람들의 성품, 인간의 됨됨이, 인성, 이런 인성교육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인성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 지금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게 행동이 옳아. 이러한 원칙을 따라. 라고만 제시해주고 있지. 너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 라고 하는 건 윤리적인 측면에서 근대윤리에서 거의 없다. 이게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교칙으로 규칙 여러 가지 있죠, 여러분. 같이 보고하면 좋은데, 그거 보니까 되게 특이한 것도 많더라. 뭐 밖에서, 교외에서 하면 안 되는 일들 막 여러 가지들 있고, 우리 학교 안에서도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몰래 멀담하면 안 되고, 그게 제일 높던데요? 7점인가? 맞나? 막 그런 벌점들 있죠. 그러니까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규칙들을 놔두고 따라라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행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월담 했나 안 했나, 규칙 지켰나 안 지켰나, 또는 우리는 뭐 양심에 따라야 돼 라고 해서 그 양심에만 이야기하고 그냥 원리 원칙 행위 이런 거에만 중점을 두니까, 근데 그거 말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친구들이, 우리 모니터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교육시키고 우리가 그거를 계속 전에 배웠던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중용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가 덕성을 품게 된다면, 형성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은 더 사라지지 않을까? 라고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근대 원칙 윤리를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했던 얘기 그대로죠. 일단 배경은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나 원칙만을 강조하는 근대 윤리에 대해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거에 주목하기 시작하냐면요. 이 인간의 성품과 덕성을 중시했던 전통 덕윤리에 주목하는 경향이 대두하게 됩니다. 분들 최근 뉴스를 많이 봐도 그렇고요. 선생님 요새는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드라마 되게 좋아하거든요. 영화도 좋아하고 소설도 좋아하고 미디어 매체에 나오는 잘 만든 작품들을 보는 걸 되게 행복하게 생각해요. 근데 요새 잘 보진 않지만 대부분의 드라마의 주제들이 범죄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뉴스는 참 드라마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싶을 정도로 더 잔혹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이러한 것들이 그 원리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인성, 됨됨이를 이야기하는 게 훨씬 많죠. 댓글만 보더라도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제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다라는 원칙을 어겼다는 것도 물론 있지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덕성, 됨됨이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의견이 훨씬 많죠. 그래서 뭐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 아이들의 인성을 길러주는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우리 과거에 있었던 인성교육을 다시 부활하고자 하는 게 미국 말고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하고 있어요. 그 교육의 흐름까지 바뀔 정도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근대 원칙윤리를 보면요. 큰 주제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가입니다. 근데 이제 덕윤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요거를 중점으로 보는 거예요. 근대 원칙윤리는 선생님 아까 행위중심윤리라고도 했었는데요. 요거는 그냥 얘가 선을지에 따라서 행위했나? 이 행위의 결과가 최대 행복을 그거에 달성했나? 그거만 딱 보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제 이 행위자를 보게 되니까 달라지죠. 그래서 요 덕윤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물어봤을 때 좀 모범적인 사람 있죠. 롤모델을 제시해줘요. 뭔가 이렇게 도덕이 많아 보이는 이런 인격 모델을 제시해줘서요. 이 사람은 유덕한 성을 지닙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삶,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배워야 된다고 해요.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특히 우리 위인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사람들의 사례, 뉴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야기들. 그것도 덕윤리에 근거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근대 원칙윤리랑은 다르게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는 사람을 보죠. 인간이 자연스럽게 그냥 자발적으로 도덕적 행동을 하도록 돕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교칙으로 예를 들었죠. 요거는 우리 교칙이라고 생각합시다. 교칙에 선생님에게 수업 시간에 모범이 된 경우 또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던 경우, 모범적 사례를 봤던 경우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상점을 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도덕적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요. 상점은 건너뛰더라도 우리가 어떤 법칙, 원리, 원칙, 공정성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저 힘들어 보이시네? 도와드려야겠다. 친구가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수업 시간에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 너무 즐거워. 나 지금 저거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발표해야지? 즐겁게 참여하자. 이렇게 그냥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걸 중점적으로 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기능을 잘 발휘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자발적인 도덕적 행동, 도덕적 실천력을 높이는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요거랑 연결되는 게 또 뭐냐면요. 우리가 칸트나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원리 원칙이 항상 똑같죠. 칸트 우리 정언명령 이렇게 있었을 때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나든 다른 사람이든 절대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라. 수단과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라는 원칙이 있었어요. 이건 언제 어디서든 다 똑같이 했어야 되죠.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원칙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지금 유대인을 숨겨주는 이런 상황에서도 독립군을 숨겨주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근데 덕윤리는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적절한 중용을 찾는 거잖아요. 이 중용이라는 게 이 상황에서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감정이라든지 행위를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선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아라는 내 품성이 생기는 거다. 성품이. 그래서 요거는 구체적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서 훨씬 도덕적 실천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공동체와 분리된 추상적 개인, 개인의 자유와 선택 이런 걸 나왔다고 했는데요. 우리 근대 원칙 윤리를 보면 여러분 어떤 사회에서 이렇게 행동해라 이런 거 전혀 없죠. 우리는 하나에 이렇게 지구가 있다면 그냥 왜 공리주의에서도 개개인의 자기 쾌락, 고통 이런 거를 합산한 결과를 계산하죠. 그냥 개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각각 개개인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공동체와 분리됐다는 건 공동체랑 상관없이 그냥
사람 1, 사람 2, 사람 3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특성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추상적의 반대말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구체적이 있겠죠, 구체적. 어떤 구체적인 지금 뭐 두호고등학교에서 온라인 계약으로 인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선생님이라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나는 한 사람인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이렇게 뭐 온라인 계약을 계속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등교 계약을 빨리 하는 게 맞는지 이런 투표랜다 이렇게 조사 같은 거를 자주 하거든요. 그때 그냥 선생님은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다수결의 원칙처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동체주의에서는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고 그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거를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공동체의 역사나 전통 같은 걸 중시하게 되죠. 결국에 추구하고자 하는 건 선생님이 아리스토텔레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고유한 기능을 발휘해요. 우리 세상이 다. 그래서 각자 모든 덕성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너무나 도덕적인 공동체가 되겠지. 너무나 좋은 정치 공동체가 되겠지.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는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요거 말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막 이거를 막 심화돼서 분석하고 이럴 필요 없고요. 이 근대 원칙윤리와 덕윤리가 이렇게 비교되는구나 정도를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맥킨타이어가 이 공동체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는데 요거는 우리 이렇게 그 수능 특강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특강 내용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그 현대 덕윤리학자인 맥킨타이어의 글인데요. 선생님은 요 글이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어요. 특히 첫 번째 글. 두 번째 글은 좀 쉽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해할 수 있어요. 쌤도 했으니까. 요 첫 번째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덕은 습득된 인간의 자질로서 그것을 소유하고 실행하며 우리는 실천에 내재된 선들을 성취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성취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축구 상황을 예로 듭시다. 축구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이고, 공이 2개네? 축구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축구에는 다양한 규칙들이 있죠. 그죠? 뭐 그렇게 어려운 규칙 아니더라고요. 페어플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우리가 실천을 해요. 실천. 이 실천에서 내가 뭐 예를 들어 성실 아니면 배려 지금 뭐 다른 선수가 좀 뭔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내가 배려해서 어떻게 플레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꾸준히 축구라는 이 경기에 참여하는데 성실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거를 할 때 반칙을 하지 않고 공정하게 한다든지 이런 실천 안에 우리는 내재되어 있는 좋은 덕목들이 있어. 선들이 있어. 축구를 잘하기만 하면. 그럼 내가 열심히 축구를 배려하고 뭐 성실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고 막 이렇게 참여를 잘한다면 나는 거기 안에 있는 그 배려, 성실, 공정 이게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지? 그러니까 그 뜻이거든. 다시 볼까? 덕은 인간이 습득되는 거래. 열심히 축구를 해서 내가 우리 같은 팀 배려하는 법도 알게 되고 그리고 상대편이랑 나랑 뭐 경쟁하는 데 있어서 공정함도 알게 되고 이거를 꾸준히 참여하는 성실함도 알게 되고 이렇게 습득되는 거야. 내가 자질로서. 배려하는 사람의 자질, 성실한 사람의 자질. 그래서 요거를 소유하고 내가 계속 실행해. 내가 이 친구 계속 배려해줘야지. 내가 이 친구 계속 공정하게 우리가 축구해야지.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사람은 아이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이 축구하는 이 친구는 이 안에 성실도, 배려도, 공정도, 덕목을 가지고 성취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축구라는 실천에 내재된 선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야.
요 지문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분석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으니까 요 지문이 나오면 아, 덕윤리구나 라고 파악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지문은요. 내용이 쉽기도 하고 이 공동체주의자 현대 덕윤리를 아주 딱 명확하게 보여주는 너무 좋은 지문이에요.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딸이고 누군가의 사촌이거나 삼촌이다. 나는 이 도시 또는 저 도시의 시민이며 뭐 누구의 구성원이다. 여기에 속하고 저기에 속한다. 따라서 나에게 좋은 것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에게도 좋아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서 나는 이러이러한 민족으로부터 뭐 가족, 도시 민족으로부터 다양한 빛과 유산, 정당한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는다. 이것은 내 삶에 주어진 바고 나의 도덕적 출발점을 구성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게 나라는 사람이에요. 이 나라는 사람은 그냥 나 혼자로서 이렇게 딱 동떨어져서 존재하나요? 그렇지 않았죠. 이 주변에만 살펴보더라도 우리 봅시다. 나는 어때요? 일단 선생님을 볼까요? 아, 선생님 하기 좀 부끄러운데 일단 선생님은 가족이 수업 시간에 자주 이야기하게 될 선생님 남동생 그리고 어머니 아빠가 있어요. 나는 이 가족 관계에서 나는 딸이고 나는 누나예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속해 있는 학교라는 공간이 있죠. 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선생님은 누군가의 동료이고요. 누군가의 교사입니다. 그죠? 뭐 등등. 그리고 선생님은 또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선생님이 여기에 시민입니다. 국민이고요. 정당한 권리를 이행하고 선생님 또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죠? 21세기죠. 21세기 우리 한국을 선생님은 살아가고 있어요. 나를 설명할 때 여러분 선생님이 일단 남동생이 있기 때문에 좀 가지게 된 성격적인 특성도 물론 있겠죠. 그죠? 선생님이 남동생이고 첫째기 때문에 가지게 된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딸로서, 내가 누나로서 가져야 되는 책무도 있고요. 이건 사실 별개긴 한데 쌤 최근에 남동생이 결혼이란다.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동생이 좀 힘겹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일에 뭘 해줄까 하다가 용돈을 줬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동생이 힘들 때 도와주고자 하는 내 이 남매로서의 의무. 남동생이 쌤 고등학생 때부터 편지를 그렇게 쌤 시험 볼 때마다 특히 수능 때도 누나 꼭 선생님 돼? 막 이런 거 많이 써줬는데 항상 거기 PS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되면 용돈 줘. 누나 미리 고마워. 막 이런 식으로 응원일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이야기들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되고 나서 조금씩 그런 걸 주는데 아주 좋아합니다. 어쨌든 그런 남동생으로서. 선생님 딸로서 여러분들도 뭐 딸로서 아들로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거 그리고 내가 학교에 여러분들이 지금 지내고 있는 학생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죠. 선생님 동료로서 우리 학교에 일하는 뭐 근로자로서 교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뭐 열심히 수업해야 하는 교사로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기대와 의무와 내 삶에 주어진 도덕적 출발점 같은 것들이 생기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에 북한의 국민인 북한 사람이면요. 다른 책무와 다른 의무를 가지겠죠. 선생님이 만약에 아들이면요. 선생님이 막내 딸이면요. 그리고 선생님이 교사가 아니라 예를 들어 다른 직업을 가진다면요. 옛날에 약간 로망이었던 경찰 이런 걸 한다면요.
또 다른 의무를 가지겠죠. 다른 책무를 가지겠죠. 내가 이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소속 안에서 나는 그 안에 공동체, 전통, 공동체 역사, 그 역사적 시간, 그 안에서 삶의 구체적 모습이 형성된다고 봐요. 공동체랑 동떨어져서 어떻게 추상적인 인간을 보냐. 나는 구체적인 이 공동체에 연고되어 있고 이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 있는 서사적 자아고 나는 공동체에 소속된 자아인데? 라고 이야기해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건 우리가 없더라도 필기해둡시다. 자아를 뭐라고 표현하면요. 이 개인은 공동체의 우리 이러한 자아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공동체에 소속된 자아. 그리고 공동체에 연고된 자아. 또는 그냥 서사적 자아.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 소속되어 있다, 연고되어 있다, 서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요 말 뜻이 조금 어렵나요? 연고. 선생님은 포항에 처음에 왔을 때 두오고에 와서 이 연고라는 말을 살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지금 말투가 좀 특이하긴 한데 어떻게 섞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막 경상도 사투리를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또 처음 만나는 동료 선생님들이니까 다 막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물어봐서 이제 쌤 얘기를 막 하면 선생님들이 선생님 그러면 여기 뭐 연고가 없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봤거든요. 여기 연고가 있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뭐 여기에 가족이 있다든지 아니 뭐 고향이라든지 뭐 등등 관련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서사라는 건 우리 서정시, 서사시 이렇게 말하죠. 서정시는 뭐예요?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제 비가 내렸어. 이거 보면서 비를 보니까 뭐 내 마음이 이렇고 뭐 어쩌고 저쩌고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서사시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두만강 건너는 글씨 있죠. 이야기를 다루는 거죠. 서사갈래는 소설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공동체의 이야기 속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동떨어져 뚝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러한 공동체 모습, 이러한 공동체 학교의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 대한민국의 이야기, 21세기 지금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그 이야기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거 선생님이 그 통합사회 시간에 가르쳤던 내용인데요. 똑같이 나오죠. 요거 한번 그냥 쓱 보면 공동체주의는 인간의 삶에서 공동체가 가지는 의미를 더 중요시하는 거다. 그리고 개인이 속한 공동체가 뭐 더 잘 되는 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 서사적 자아 요것만 볼게요. 개인은 사회적 역할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공동체 역사적 흐름 속에서 자신의 삶을 구성한다. 선생님 지금 21세기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인문계고의 선생님이라는 걸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내가 이 선생님이라는 역할을 통해서 선생님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있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도덕성은 내가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가 가지는 관행이나 전통을 고려한 그 이야기 속의 맥락을 파악해야 된다. 이야기가 없이 완전 동떨어진 그냥 추상적인 나.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 무지에벨이라고 배웠나요, 여러분? 롤스? 아직 안 배웠죠? 어쨌든 그 아무것도 없는 그냥 우주 속에 있는 나 같은 이 모든 공동체, 모든 사회 맥락을 벗어난 그냥 개인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공동체랑 연결되어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자아 정체성은
공동체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의 기준, 뭐 이런 행동 기준, 뭐 역할, 책임 이런 것들이 공동체와 연관돼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많죠? 서사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뭐 시간의 흐름이나 있는 거. 우리의 삶, 추구하는 도덕도 서사 안에서 형성된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다시 넘어와서 이렇게 현대 덕윤리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현대 덕윤리에서 크게 중요한 거는 근대윤리 비판한 거, 그리고 덕윤리에 강조하는 거는 행위자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구체적 상황이나 맥락을 고려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실천력을 더 높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동체를 훨씬 더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1, 2, 3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연결하는 거까지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현대 덕윤리까지 끝!